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함께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일차 중에 가장 좋은 날씨가 오늘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세션은 그린테크를 활용한 넷 제로 달성,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 시작에 앞서 잠시 전달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필히 부탁을 드리겠으며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가 진동 모드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채널을 설정하셔서 작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좌장분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계명 제주대학교 교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1991년부터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으며 공과대학장과 스마트 그리드 인력 양성 사업단장 등의 보직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기에너지 분야 교육, 연구와 봉사 업적으로 다수의 장관 표창을 함께 받으셨는데요. 2030년 카본 프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전문가로서 에너지위원장, 풍력발전심의위원, 환경정책심의위원 등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세션을 이끌고 갈 이계명 제주대학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세션의 자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이계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그린테크를 활용한 넷제로 달성,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더 AI가 공동 주관하는 세션입니다. 그린테크를 활용한 넷제로 달성 방안과 함께 민간 협력을 통한 탄소 중립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은 전체적으로 두 분의 기조 발표가 있고요. 네 분의 패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짧은 Q&A를 이제 실시할 계획이고요. 시간은 발표자는 15분, 패널은 7분 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이한대 크루즈 P4G 사무총장이십니다. P4G와 또 아시는 저희 대한민국이 깊이 참여하고 있는 GGGI가 그린 성장의 국제적인 그런 기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P4G는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로 민간 협력을 통한 기후행동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촉진하는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오늘 국제협력기구 P4G에 대한 소개와 P4G의 국제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저희 나라 환경정책의 대표적인 교수님으로서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님이십니다. 홍종호 교수님은 환경대학원에서 환경, 에너지 경제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위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한 동향을 환경 문제, 탄소 중립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한 최근 동향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하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님이십니다. 결국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지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유진 공동대표님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유진 공동대표님은 녹색전환연구소 부수장 활동을 하고 계시며 대통령 소속
대통령실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녹색기술센터의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 김태건 센터장이십니다. 김태건 센터장님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후변화 맥락에서 과학외교, 그린 뉴딜 등의 사회 및 과학학제 간의 접근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국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번 세션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좋은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전창백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님이십니다. IT 분야, 인터파크, 야후코리아 등등 인터넷 방송 통신 모든 분야를 경험하신 ICT 전문가로서 고맙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의 조화로운 지능과 발전을 통한 인류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인공지능 윤리협회를 창립하셔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의 그린테크로서는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는 많은 IT 기술이 도입되어 있고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도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요 부분 이런 쪽에서도 그린테크의 AI 기술이 도입이 필요하고 탄소 중립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윤리 가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AI를 그린테크에 도입하는 문제 또 탄소 중립에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 고윤성 과장님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합니다. 2012년부터 카본프리 2030 계획을 수립해서 스마트 그리드 기반 하에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서 거의 에너지의 50%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전기자동차를 보급해 왔는데요. 전기자동차와 신재생 분야 또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기술을 도입하고 실시했으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고윤성 과장님이 제주도의 카본프리 2030 계획에 대해서 그간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윤성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청해 듣고 토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이한대 크루즈 사무총장님으로서 탄소 중립을 위한 P4G 노력과 국제협력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준비해 주신 저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넷 제로가 주제입니다. P4G 같은 경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큰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처럼 기술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 제로로 전환을 이루는 그런 노력이 P4G에 해당이 됩니다. 녹색 성장, 글로벌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SDG를 이루려고 하는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녹색 포용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992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면 스마트폰이 통신을 바꿀 것이다. 유선 네트워크 필요 없게 될 것이고 휴대폰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돈도 보낼 수 있고 뭐 BTS 노래도 듣고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이 계속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입니다. 그렇다면 P4G는 어떤 기구일까요? 2052년이 되면 30년 후면 스마트폰 기술 어떻게 변할까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스마트폰 기술 어떻게 더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에너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인프라 어떨까요? 참여형이고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P4G 참여하고 계신데 스마트폰도 그곳에 굉장히 많죠. 오늘 이 세션에서 논의하는 내용 30년 뒤에 어떤 도시가 어떤 모습일까요? 제주도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도시에 만약에 자동차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럼 어떤 인프라가 있게 될까요? 분산형 에너지와 교통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빌리티에 대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투자와 무역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실까요? P4G가 도움을 주는 국가는 이러한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런 기회, 투자의 기회가 있는 국가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공유를 해 주어야 하는 국가가 되겠죠. 지금 지도에서 한국을 볼까요? 저희가 작년에 P4G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고 덴마크와 네덜란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린 테크놀로지를 이끌고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콜롬비아에서 내년에 저희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블록입니다. 이 세 개 국가가 지금 태평양의 동맹 중에 하나입니다. 또 콜롬비아에서는 지금 중국에 있는 도시도 그렇고 특히 한국이 저희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녹색 산업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제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티오피아, 케냐, 남아공,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저희 GGGI도 있고 많은 곳에서 이런 기관에서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파트너십일까요?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개 파트너십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기술에 대해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입니다. 기후 변화를 생각해 보면 저희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 비즈니스 모델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만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P4G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 목표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 이런 부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ODA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지금 수조 달러가 되는데 실제로 있는 자금은 1억 6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상업적인 솔루션과 투자에 기술을 함께 더해서 패키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초기 투자, 스마트폰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미래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AI나 도시의 설계, 스마트폰처럼 사람들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 접근성이 좋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P4G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P4G의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후 변화에 대한 투자를 이끌 뿐만이 아니라 한국 같은 우수한 기술이 있는 국가들과 개도국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기술만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장기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로컬에서도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가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제 한국이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중추국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이걸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색 모델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을 나중에 다 보급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술 보급을 시작할 때부터 바로 이런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기르는 것입니다. 기업이 만들어질 때부터 녹색 환경, 녹색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사진 보실까요? 방글라데시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저녁에, 이 전기차 같은 건데, 저녁에 충전을 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충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3륜차에 많은 투자의 기회를 주었고 또 기술도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면서 방글라데시를 도왔습니다. 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멕시코의 예시입니다. 넷제로의 주택인데요. 저희가 우선 제금을 했고 비용을 줄여서 이러한 넷제로 주택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너자이즈 아프리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했고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이제 기존에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에 케냐나 남아공 등이 있겠죠. 이러한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고 B2B 투자를 했고 또 C2C 투자도 했습니다. 오늘 세션 주제를 생각해 볼까요? 한국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는 어떨까요? 그린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그린테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신흥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신흥국들의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저희 콜롬비아에서 P4G 정상회의를 하면서 더 아이디어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대 크루즈 사무총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P4G에 대해서 P4G가 이제 국제적인 그린테크 그린 사업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탄소 중립, 특히 CO2 배출을 저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나라만의 탄소 저감 정책으로는 CO2 배출 또 온난화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좀 더 P4G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홍 교수님,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잘 되고 있죠? 예,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면에서 결코 빠르다고 볼 수 없고요. 전 세계는 이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완결성 있는 그러한 일국 내에서의 산업 정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국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원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과거와는 달리 가장 큰 제약 조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제 삼성전자가 아리백 선언을 했듯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현재로서는 기회라기보다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좀 더 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해서 오늘 제가 어떤 글로벌 흐름들이 있는지, 이것이 한국 경제, 한국 산업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제약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재생에너지 산업, 미래는 어떠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들을 좀 나열을 했습니다. 기후 문제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고 100% 경제 문제다.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탈탄소 무역 규범이 아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발 그러한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인 것은 다 우리 잘 알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시 과거의 화석 연료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대한 흐름은, 이 큰 흐름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이것은 상수로 이미 자리 잡았다. 독일이 가장 좋은 예죠. 독일은 지금 이런 와중에 지속적으로 순국산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더 높이기 위한 가열찬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전략으로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것이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러한 전력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2020년대가 새로운 무역규범의, 이른바 탈탄소 무역규범의 정착의 시대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리백, ESG, 그리고 CBAM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백은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 아시겠지만, 기업 차원에서 가끔 보면 이것이 국가 규제인가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건 전혀 국가 규제가 아니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가입해서 우리는 이걸 프랙티스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현재 370개가 넘는 기업들이,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목표도 아주 구체적이죠. 재생에너지 전기, 즉 전기 활용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를 쓰겠다. 그리고 이것을 2030년까지는 최소 60%, 2040년까지는 최소 90%, 2050년까지는 100%. 물론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RE100을 달성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열심히 이 목표 달성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 나아가서 애초에 RE100은 스코프 2, 그러니까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까지만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것인데, 아예 적지 않은 기업들이 우리는 스코프 3까지 가겠다. 우리와 국제적인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연결고리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도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쓰라고 요구하겠다. 이미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시는 대로 수출 주도형이고 과거보다는 어떤 무역 의존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60%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이 해외 부문이 중요한 우리 경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이 이런 압박을 계속 받는데 이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렇다면 이 거래선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하는 점점 더 강력하게 커지고 있는 그러한 위협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이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탑4 기업들이 다 아리백에 가입한 셈이 됐죠. 두 번째는 ESG입니다. ESG도 최근에 보면 이게 뭐 지표도 일관성이 없고 또 평가 기관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결국 앞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장에서의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이 금융 부분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 우리의 투자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것도 대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어떤 향후 앞으로의 투자 기준과 또 경영 전략을 여기에 맞춰가려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국가 단위의 규제도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이제 유럽에서의 이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이죠. 바로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물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탄소 비용을 얼마큼 제대로 부과하고 비용을 치렀는지를 가지고 이 수출 수입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매기겠다라는 과거 같으면 이게 WTO 체제 내에서 굉장히 통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러한 정책을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구체화시키는 이런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전 지구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럽이 이것을 이제 2027년부터 본격화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제도들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유럽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럽이 하게 되면 미국도 지금 자국 내에 이 완결성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질세라 이미 벌써 법안도 계류 중이고요. 의회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면 말 그대로 이제 전 세계 탑10 GDP 국가여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또 국제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경쟁력까지 약화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바로 이게 얼마 전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서 제목은 조금 미슬리딩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투자액을 결국은 기후변화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쓰되 이것을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실제 내용은 자국 내에서의 투자, 자국 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이것을 위해 경쟁력인 기업들을 미국 내로 빨아들이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지금 정책이 이 새로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신산업 정책을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법안의 파괴력은 저는 클 것이라고 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소비 보조금을 왜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지금 미국 정부는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냥 손 놓고 있다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의 산업 생태계에는 엄청난 제약으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와중에도 또 이런 만평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하는 상황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너지 이 수급 위기가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또 이런 만평도 나왔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수소 경제다 또 전기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장 이번 겨울에 과연 유럽의 가정에 열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여기서 별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발 LNG가 유럽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여튼 이런 것이 초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왜 이럴수록 재생에너지 확대가 한 국가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를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 보시죠. 유럽 보면 이제 R이 이 파워 이유, 뭐 리파워 이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것이 결국 이 현재 이런 전쟁 상황하에서 자국 내에서의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더 확대하기 위한 이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제일 밑에 오늘 또 주제가 이 AI와 같은 이런 디지털 기술과도 관련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돼요. 여기 보신 대로 제가 썼습니다만 트윈 트랜지션 이유, 그래서 그린과 디지털을 같이 가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제가 뒤에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결국 그린이라는 어떤 큰 방향성 하에서 그것을 제대로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술이 결합되고 융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 사실 한국은 뭐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낙후됐다고 결코 볼 수 없지만 그린에 있어서는 굉장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같이 갈 때 저는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이 두 가지의 기술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과거 같으면 탄소 경쟁력 그러면 아마 오해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경쟁력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 매출액 대비 이 탄소를 줄이는, 없애는 이런 방식의 기업 경영, 국가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지금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가의 경쟁력이 가늠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제가 산점도를 찍었습니다. 몇 나라를 한번 보시죠.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여기 보라색이 한국입니다. 근 40년 동안 한 번도 딱 1년 IMF 경제 위기를 때를 제외하고는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2018년까지 1980년부터. 그 옆에 중국을 보시면 급격히 증가해왔지만 최근에 조금 톤 다운되는 거고, 저 연두색은 일본이죠. 그 옆에는 빨간색은 독일입니다. 각국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저 위에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뭐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이런 큰 나라 중에서 압도적인 일이고, 워낙에 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흐름 자체는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는 데 있어서의 우리나라가 훨씬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난제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봐주느냐? 과거의 개도국의 위치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제가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OECD 국가들의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평균 30%입니다. 넘어섰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80% 이상이고요. 제일 밑에는 초록색이 대한민국입니다. IEA 통계로는 8.6%지만 국내 통계로는 2021년도 기준으로 7.5%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하기 너무 힘들고,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렇게 얘기했죠.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재생에너지를 늘려달라.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삼성전자가 한국에서의 투자 대신에 미국으로 투자처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제 혼자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맥켄지가 얼마 전에 올 4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2050년까지 최소 79%에서 최대 89%까지 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충당한다. 이것이 지금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한국이 지금 여기에 너무 뒤처져 있다. 아마 역사상 이렇게 한 분야에서 이 정도로 뒤처져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한국이 개도국의 위치에 선진국으로 오면서 가장 뒤처져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2020년에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 이거 보십시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설비 비중이 82%, 작년에 84%까지 갔죠. 이런 것이 큰 흐름이다. 이 흐름에 우리가 이거를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아주 감동적이었는데요. 이게 해상풍력이고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하는데
이 드론이 첨단 드론이 해상 풍력을 모니터링하는 이 전문적인 이런 드론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아까 말씀드렸던 IT와 디지털과 그린의 결합물입니다. 독일이나 덴마크 하면 이런 모습들을 늘 볼 수 있고요. 저도 뭐 현장 가서 봤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야 한다,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시 정부의 이러한 어떤 새로운 산업을 이 탈탄소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도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CCFD라고 해가지고 워낙에 수소를 통한 이러한 철강 생산에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하니 그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업이 좀 더 장기적으로 수소 환원 제철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철강 아닙니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냥 기업에게만 맡겨서도 안 되고 정부의 정책의 의지와 지원과 전략, 거기에 또 기업의 반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정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홍정호 교수님께서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노력들, 특히 이제 기업에서의 아리백의 중요성 이런 걸 수없이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부족하다. 정말로 이제 지당하신 그런 이제 지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일찍 CFI 2030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면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전기전차를 보급하면서 많은 민원과 많은 제도적 또 기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아리백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아리백으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진정성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홍정호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고 계속 강력한 또 경고와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유진 지역에너지 전국 네트워크 공대표님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지역이 이제 또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2030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도인데, 자, 2030년에 카본 프리가 달성된 제주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제주도에서 도민들은 어떤 생활과 삶을 누리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전체 전력에서 이 재생 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4.4% 정도가 되는데,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달성했다라는 것은 그게 거의 뭐 100% 가까이 전력화되고 재생 가능 에너지가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정도의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이 제주도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제주도의 주로 일자리가 관광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정도의 재생 가능 에너지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린 수소라든지 ESS가 설비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커테일 문제가 일어나는 곳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가변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수요 자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일부 플러스 DR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실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에서 아주 다양한 섹터 커플링 기술들, 남는 전기를 열로 전환하거나 가스로 전환하거나 또는 보면은 이제 전기차에서 생산한 전기도 급할 때는 전력망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테크놀로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가기 위해서 제주도에 구축돼야 되는 수많은 기술들이 실제로 실험되고도 있고 구축되고도 있고 연결되고도 있는데, 과연 저의 질문은 기술로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연결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라는 얘기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한대 크루즈 총장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연결되기도 하고 소통되기도 하고 거래가 가능하기도 하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이 2030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됐을 때는
생산에도 수많은 도민들이 관여를 하지만 수요 자원이나 수요 반응 시장에도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지금 전기요금이 얼마이고 수요 상황이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조정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내가 피크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시장이라든지 가격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저는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 제주도 도청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제주도에서 이런 연구를 하더라고요.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형 가치 보상 체계 도입 방안 연구. 그러니까 이렇게 재생가능 에너지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시민들이 또는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 체계가 어떻게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후 위기가 환경만이 아니라 경제가 되고 삶의 해법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플레이하고 행동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플레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술이 결합되고 제도가 작동하게 하는 그 내용들을 찾아서 저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린 뉴딜 선도 지역을 만들겠다. 약 50개가 정도가 되는 에너지 자립마을들을 만들고 그 자립마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재생가능 에너지라든지 수요관리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연결되도록 또 실행이 되도록 연습을 하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규모 있는 권역별, 지구별로 특구를 만들고 그런 특구들이 모여가지고 제주도 전체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구성해가는 이런 접근들. 저는 이런 접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있지만 그 기술을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엮어낼 것인가라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 에너지 관련한 기술에서는 리빙랩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사람들이 쓸 수 없다면 그리고 그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 왜 사람들이 안 쓰는지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카본 프리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제주도가 만들어 온 정책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한국 전체도 덕을 보는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들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도민들이 참여하고 또 함께 이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와 프로그램들이 훨씬 또 좀 더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제주도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제주에너지공사가 도민 참여 정책단을 만들어서 제주도의 지역에너지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학습하게 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서울에너지공사가 있고 또 지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있는데 각각의 시에 지역에너지 센터를 만들고 또 55개 에너지 자립마을들이 있고 그게 특구로 엮이고 그렇게 되면은 제주도 전역을 하나하나의 점에서 면 단위로 확장해 가면서 사람들을 엮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과 사람과 도민들을 엮어내는 방식으로 그런 접근들이 제주도에서 확산이 되고 그 경험이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확장되고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유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주가 사실 그간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새로운 문제를 이제 발견해냈고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커테일 문제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파악을 했고 이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많은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바람직한 어떤 다자간의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이유진 대표님께서 지역 에너지 전문가 관점에서 또 많은 어떤 기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은 김태건 녹색기술센터 국가기술협력센터님부터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좋은 이런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세션 제목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들어있는데 거기는 그린텍, 그 다음에 넷제로, 그다음에 지속 가능,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고 특히나 그린테크는 저희 녹색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이 영어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 세션에 임하는 느낌이 좀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 국제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봤을 때 국제협력의 영역들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 기관이 관여되어서 했었던 사례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교훈이라든지 시사점,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넷제로, 그 다음에 그린텍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형태의 국제협력의 영역은 일반적인 국제협력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선진국, 그 다음에 개도국과의 협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통상적으로 선진국과는 저희가 요소기술, 핵심 기술 같은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공동연구 차원의 그런 협력들이 대부분이고, 개도국 대상으로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을 우리가 이렇게 전수에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의 협력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협력을 위한 수요 발굴 단계부터 해서 학술적일 수도 있고 산업적일 수도 있고 해서 끝단에는 기술 사업화까지도 넘어가는 이 전체의 활동들에 대해서 국제협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국제협력의 사례로 말씀을 이제 두 번째 건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선진국과의 국제협력 이 신재생 에너지 영역에서 다른 분들은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이 맥락에서 딱 들었을 때 이터 사업이라는 게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터 사업은 냉전의 산물입니다. 미국하고 구소련 간에 협의해가지고 인공태양 만들자라고 해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의 카다라시라는 곳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1988년부터 지금 2035년까지 100억 유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인공태양이라는 그 자체는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난제들을 모두가 함께 모아가지고 이제 거대한 에너지원을 만드는 그런 활동이죠.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거 말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니까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나눠서 보면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이 일반적이죠. 시장은 늘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기술들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폐 자원 활용하는 영역에 있어서 또 많은 기술 부분들이 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에너지 영역 중에서 이제 수소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상당히 많이 걸어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저희는 연료전지 쪽이 또 강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협력을 많이 해오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 협력에서의 선진국과의 협력이 이제 공동 연구, 요소 기술 중심의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개도국과의 기술 이전 형태의 이제 협력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재원을 가지고 한번 볼만할 것 같은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ODA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큰 재원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이런 영역이 있고,
이외에도 국제기구나 국제이니셔티브, 그다음에 다자개발은행에서 운영되는 개발 협력, 뭐 ODA와 또 이렇게 좀 약간은 성격이 다른 그런 형태의 협력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에서도 부처, 국내에서는 다양한 이제 부처의 그 기술 협력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영역들은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물, 그다음에 그 농업, 그다음 에너지 효율, 교통, 그다음에 건물, 이런 영역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영역들이 그 아까 그 이한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던 P4G에서 그 아까 그 글로벌 골스 2030에서 몇 가지 영역들을 이제 빼서 하고 있는데요. SDG 상에서 거기에서 뭐 이번에 그 노헝거, 그 음식과 관련된, 그다음 그 뭐 농업하고도 좀 관련돼 있죠. 그다음 6번에 물이라든지 7번의 에너지, 그리고 뭐 11번, 12번 넘어갔을 때 어떤 순환 경제 부분이라든지 도시 개발, 이런 부분과 상당히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수요가 많은 게 이제 그 저희가 확인이 되는 그런 영역이고, 이런 부분에서의 저희가 협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기관과 관련된 협력 사례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저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산하의 기술 메커니즘에서 돌아가는 그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TA라고 Technical Assistance라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적인 공여를 하고 그 공여금을 저희 나라의 기업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개도국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협력들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TA라는 사업은 규모가 또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후에 또 다른 협력 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가 두 번째 이제 국제 협력의 사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얻어낼 수 있었던 뭐 시사점, 교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국제 협력, 저희가 아까 그 이유진 대표님도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030년에 어떤 그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우리가 상상해보는 그런 그 선상에서 봤을 때 어떤 보완이 돼야 되거나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국제협력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것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고, 아까 또 이한 사무총장님이 또 하나의 슬라이드로 보여주셨던 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도국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제공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역량에 대한 부분, 이 역량은 그 두 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개도국의 수요를 우리가 알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용어로 지원하게끔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이제 유엔 기반 협약에서는 뭐 디맨드 드리븐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 수요 기반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게 있고요. 그리고 내생적인 능력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개도국을 지원을 했을 때 그들의 환경하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뭐 영어로 인도지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역량 제공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건데, 이게 그 경제 원리가 또 작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한국에서 실증하고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 역량을 가지고 솔직히 저희가 이제 개도국을 대상으로 협력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개도국의 협력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역량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레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 드렸던 어떤 개도국의 수요 기반으로, 그리고 그들의 내생적인 역량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원의 다양화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함께 그 지원을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이제 그 역량 강화를 해나가고 그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 하나만 성공해가지고는 넷제로가 당연히 달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기부 산하의 출연 연구 기관으로서 하는 어떤 활동은 어떤 단계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말하지만 이어달리기, 연계, 연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전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사업이 있고 그 후단에 또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넷 제로 언저리 어딘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 중간중간에 이해관계들이 잘 연결돼야 되고 그 이해관계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옆 사람한테 이렇게 귓속말로 전달하듯이 막 전달을 하는데 결과가 잘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형태의 활동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교훈, 시사점을 많이 배워서 결국에는 다 같이 공동의 기획 기반으로 해서 각자의 역할 부분들을 하고 이해관계를 서로 엮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게 오도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에 흐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거 하나는 이거는 약간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 저희가 지금 이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술 영역보다는 조금 다른 약간 그 사회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후기술, 녹색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치가 담겨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겠다라는 그 목적이 들어있는 말인데 이런 그 기술에 대한 것은 기술을 운용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어쩌면 그 행동 방식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행동까지도 철학까지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접근, 운용을 우리 자체적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협력 사업 할 때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그린테크와 국제협력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제협력 특히 카본 중립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탄배 이사장님, 그린테크 문제도 나왔었는데 다시 그린테크와 AI 관계 또 여러 가지 탄소 중립에서 윤리 문제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제인공지능 앤드 윤리협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창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세션에 초대를 되었고 또 저희가 또 공동 주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조금 더 근원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인공지능 그린테크 그리고 윤리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인류의 시대를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또는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과 로봇 이러한 기술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지금 현존하는 인간을 넘어선 이제 신인류를 포스트 휴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포스트 휴먼이 우리 인류, 지금 현생 인류가 포스트 휴먼이 되었고요. 이런 포스트 휴먼 시대가 이제 대두가 되었다라는 거고, 이러한 포스트 휴먼 지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네, 이 포스트 휴먼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새로운 신기술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나 NFT라든지 이러한 기존에는 없던 신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네, 이런 혁신적인 인간과 인류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신기술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 새로운 또 인류, 또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했죠. 이른바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MZ세대는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우리 기존 세대랑 좀 다르죠. 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또 공정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존의 어떤 가치관과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사고를 하고 새로운 또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러한 신세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네,
이렇게 신기술과 신인류가 등장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이런 포스트 휴먼 시대가 지금 열렸는데, 사실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그동안 인류가 600만 년의 역사를 볼 때 이 지금 가장 이 100년, 지금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100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풍요롭고 기술적으로 급속도로 많은 신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풍요롭고 살기 좋은, 먹고 살기 좋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네, 이제 기후 변화에서 이제 기후 위기가 도래를 했죠. 그리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폭증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 또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세대나 계층 간의, 또 인종 간의 차별과 혐오, 이런 폭력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주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은 이후 기후 위기를 넘어서 아마 기후 재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존 시대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존 세대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렬과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술적 해결 방안이 먼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린테크라는 신기술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 해결 방안이 있을 텐데요. AI나 빅데이터, 네, 로봇이나 IoT 등의 인공지능과 ICT 신기술들을 이용하면요, 탄소 배출감을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들을 개발할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것을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그린테크를 이용하면요, 이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VR, AR 기술,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면 이제 현실에서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가상 세계에서 미리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또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이 탄소 배출권 거래에 관해서 이제 인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통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윤리적 해결 방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강조되는 용어들, 전 발표자님이나 토론자님들 말씀하셨지만 SDG, 유엔에서 발표한 이제 SDG라든지 아니면 ESG, 최근에 기업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ESG, 또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오는 탈중앙화라는 용어도 있고요. 또 MZ세대가 강조하고 있는 공평함, 또 투명성,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 윤리로 규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서 결국은 인간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지구의 주인이라는 이제 이기심을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지구 생태계 일원으로 겸손하게 생태계와 공존해야 된다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술과 윤리가 사실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기술의 부작용 위험성, 역기능 문제가 커지게 될 거고요. 또 윤리를 또 너무 강조하게 되면 네, 기술을 두려워하게 돼서 기술 개발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과 윤리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 기술과 윤리는 같이 함께 발전해야 되는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인간과 기술이 바람직하게 공존을 할 때 오늘날의 이러한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결국 인간이 일으킨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인간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는 ESG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윤리로 규결되고요.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 성공하고 착한 기업이 성공하고 착한 나라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윤리와 도덕을 제일 많이 따지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또 강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BTS 오징어 게임, 봉준호가 나온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에 이러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리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좀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창배 이사님 감사합니다. 첫째로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그린테크에 도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단번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의견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이렇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전창배 이사님, 아무튼 기술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은 윤리 문제, 가치 문제로 제주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곧 이어서 고윤성 과장님 발표를 하시겠지만, 특히 이 윤리 문제가 중요하고, 특히 이제 개도국가, 이제 선진국 간의 윤리 문제, 특히 보시면 오늘 국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선진국은 인구 1000명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대수가 한 뭐 700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은 아직 10대, 50대도 못 미친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나라도 언젠가는 이제 자동차가 최소한 1000명당 500대씩 이렇게 이제 보급이 될 거고, 또 그 차도 에너지를 써서 만들어야 되고, 또 운영도 해야 되고, 사실 CO2 배출을 막는, 저감식하는 이런 유엔의 노력,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까 하는 것도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려가 많기 때문에 특히 개도국의 에너지 문제, 교통 분야 인프라를 이제 보급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사실은 나서야 되고 굉장히 책임이 많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의 고윤성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성과나 지난 이제 기간의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한 향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어떤 현실과 이상, 그리고 여길 가로막는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경험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번 좀 접목을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제주는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뭐 생소하던 10년 전에 그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큰 목표를 선언을 하고 신청을 해온 지 올해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좌장으로 계시는 이계명 교수님께서 그 핵심 주역이시고요. 그 10년 동안 저희가 추진해온 결과는 몇 가지 성과를 그래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유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19년도 수치 같고, 이제 작년 수치로는 저희가 도내 설비 용량으로는 40%를 넘었고, 이제 발전 비율로는 18.3%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끌어올렸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8월 말 기준으로 28,000여 대의 제주도 내에 다니는 차량, 도로 위에 100대 중 7대가 전기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평균이 1.3%이기 때문에 한 6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내에서 이런 탄소 중립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지금 지표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겪어보지 못한 문제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다 받아낼 준비가 되지 못한 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 좋은 날 왜 발전기가 멈춰 있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설비 용량 40%에 비해 발전 비율을 18.3%로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이제 겪고 있고요. 이런 탄소 중립의 실천 주체인 우리 도민분들께서도 아까 이제 윤리와 그런
기술의 관점에서 저는 그런 건 느꼈습니다만 참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됨을 알면서도 이런 경제적인 요인에 또 가로막혀서 이렇게 정말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저희는 현실에서 좀 겪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10년 동안 이제 많이 올랐지만 어떤 분야를 더 개선해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주도가 이거를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홍정호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나 싶은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30% 평균에 대한민국 평균이 7.5%로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요. 이런 것에서 제주도가 가장 먼저 20%, 30%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저희 도정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하에서 이제 어제 삼성도 이제 선언을 했지만, 현재 국내 모든 신재생 에너지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아리백이 달성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제주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달성하는 가치와 함께 어떤 경제적인 모델로 이거를 또 같이 갖춰낼 수 있느냐,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저희에게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셔서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수요 반응에 대한 사업이나 그런 잉여 전력을 활용하는 그린 수소라든지 배터리를 담아서 이제 차후에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현재 어떤 제도권 내에서는 경제성을 갖추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게 현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도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해 나가야 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런 또 경제적인 요인, 이제 홍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는 것은 저희는 또 일선에서 정말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돼야만이 기업이 투자도 들어와서 같이 기후위기에도 대응하면서 탄소 중립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제주도가 아무래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먼저 와 있고, 독립된 공간에 적절한 규모의 그런 넓이와 인구라든지 먼저 갖춰진 생태계들이 굉장히 주요할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이제 어필을 해서요. 지금 같이 계신 피포지의 이한대 크루즈 사무총장님 그때 뵙게 됐지만, 저희가 작년에는 피포지 그런 에너지 전환 분야의 베스트 파트너십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계속 이제 노력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제 2030년까지 저희 목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자 하는 방향만 좀 간단히 소개하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수요 부분에서도 관리를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플러스 DR을 전국 최초로 시범 사업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인 허들을 넘기가 실제 인센티브를 줘도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태양광이 제일 잘 나올 때 이제 집에 가셔서 전기차를 충전하십시오. 그렇게 행태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보다 더 홍보와 인센티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공급 분야의 어떤 ESS 같은 거를 같이 해서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은 그런 수요 반응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공급 분야에 있어서의 저희가 국내 최초 유틸리티급의 이제 200메가 넘는 ESS를 또 구축을 하는 것을 산업부와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 공급 분야가 또 원활히 작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현재 멎어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저희가 여러 규제자의 특구라든지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통해서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바처럼 이런 국내의 에너지 전환의 선도 모델을 제주도에서 보여주고, 이 글로벌 탄소 중립이 핵심 아젠다가 된 이 시기에 또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AI가 오늘 이제 전창대 이사장님께서도 전에 저희를 찾아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말로는 참 멋진데 어떤 출력제의 양이나
발전량, 이 계산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인간의 그런 계산을 뛰어넘는 분야에서 AI가 개발이 되고 접목이 돼서 정교하게 계산을 해내고 이렇게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세션에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또 같이 접목돼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에너지 분야와 AI 분야의 접목 가능성을 또 확인한 오늘이었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윤승 가수님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관한 코멘트 조금 있다 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그 홍정호 교수님이 다른 서울에 또 다른 그 강연이 계셔갖고 5분 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멘트 하실 말씀 짧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리를 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다 들었고요. 그 여러 가지 허들이 많다.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고 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몇 가지 큰 걸림돌들이 있는데 제가 3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한전 내에서 이 송배전망 사업을 분리를 해야 합니다. 한전이 판매부터 사실상 생산까지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한전의 본질적인 역할인 이 송배전망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판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전이 일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분산에너지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세 번째는 이 말 많고 탈 많은 전기요금, 이 전력 시장 여기에 대한 정치권 그리고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독립된 기구,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규제기관 뭐 이런 말을 씁니다만 이런 규제기구의 독립된 규제기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정도는 좀 갖춰줘야 지금 이 제주에서 겪고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18%의 전력의 발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늘 커테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이런 사실상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풀려면은 좀 더 독립적으로 전력 거래소 역할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한 제도적인 이런 변화들이 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좀 정말 그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늘 것이다. 저는 뭐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홍정 교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끝까지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고윤성 가장님 귀한 발표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근데 고윤성 가장님을 비롯해서 또 제주도에 현직 그 많은 이제 에너지 쪽의 공무원분들 또 지나가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환경운동이 예전에는 글로벌하지 못했어요. 주로 지역의 경관, 지역에 관계된 그런 이제 환경운동을 했었습니다. 풍력발전기 엄청난 환경운동가로부터 반대가 많았습니다. 또 전기자동차 마찬가지죠. 전기자동차 전국 지자체에서 아무도 보급하지 않을 때 제주도가 전국에 그 배정된 물량을 다 갖다가 제주도에서 보급을 했어요. 엄청난 민원과 싸우면서 이제 보급을 했습니다. 뭐 이거 좀 제가 좀 주제 넘지만 우리 고윤성 가정을 통해서 제주도의 공무원들, 에너지 관련 공무원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지자체,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간의 경험, 보급한 거, 기술을 적용한 거, 그간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눠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적극 제주도가 이제 제주도의 경험을 나누는데 많은 지원을 또 이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고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플로어부터 이제 그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꼭 받고 답변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플로어에서. 예, 고맙습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충분한 이제 질문 시간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저는 이제 그 공학과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제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더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구라고 하는 자동차가 이상하다, 이거 고장 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아직 그만큼 절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CO2를 저감하는 문제는 제주도 혼자, 대한민국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아니거든요. 국제적으로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어떤 세계적인 그런 또 정세는 또 상당히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이제 우려를 굉장히 낳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국제적으로 강력한 어떤 규제, CO2 배출을 제한하는 규제안이 만들어지고 세계적인 어떤 강력한 실천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정세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분들, 양식 있는 분들, 위정자들이 힘을 모아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CO2 저감, 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특히 기후 변동이 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이루어져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더 번영할 수 있는 더 자연스러운 그런 지구를 넘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혹시 패널 중에서 말씀이 혹시 부족하신 분은 또 마이크를 짧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혹시 시간 때문에 감히 말씀을 이렇게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정책과와 국제인공지능 윤리협회 더 AI가 공동 주관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그린테크를 통한 신재생 산업의 효율성 제고, 글로벌 탄소 중립의 이행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